이서연의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품에 잠든 갓난아기를 꼭 껴안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버린 보온병에 꽂혀 있었다. 원래 그 안에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흑염소즙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희미하게 달콤한 한약 냄새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 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여동생 박민아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그 흑염소즙은 서연 씨 몸보신하라고 준비한 거잖아요. 내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할 뿐이었다. 미나도 몸이 약하잖니. 다 한 가족인데 좀 나눠 먹으면 어떠냐.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나는 두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표 2장을 예매했다. 랭이 주방에는 은은한 한약 냄새가 감돌았다. 그것은 흑염소즙 특유의 향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갓 출산한 아내 이서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 보양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몹시 허약했고 산후조리 중이라 감정 기복도 심했다. 나는 그녀가 괜한 생각으로 힘들어할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보온병을 본 순간 내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비어있었다. 다 마셔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한 방울의 찌꺼기조차 없이 말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내 뒤에서 고개를 내민 서연은 보온병을 보자마자 가뜩이나 창백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예고도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왜 그래, 서연아? 나는 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보온병을 가리키며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떨어뜨렸다. 나는 그녀가 고작 흑염소즙 한 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어머니 김영숙 여사와 여동생 박민아의 서연에 대한 태도는 늘 내 마음의 가시와 같았다. 서연은 온화하고 착한 여자였다. 집안 형편은 평범했지만 대학 졸업 후 스스로의 노력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나와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이 아닌 복잡하고 특색 있는 우리 가족 전체를 마주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사온 흑염소즙은 친구를 통해 유명 한의원에서 특별히 주문한 최고급 보약이었다. 가격도 상당했다. 오직 아내 서연이 제대로 몸조리를 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나는 매일 직접 냄비에 데워서 그녀가 먹기 불편해할까 혹은 다른 식구들이 군소리를 할까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서연을 부드럽게 위로했다. 울지 마, 괜찮아. 내가 다시 사다 줄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더 서럽게 울었다. 지훈 씨, 이건 흑염소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제가 산후조리 중인데 어머니는 제 몸보신 음식까지 뺏어가시는 건가요? 맞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서연이 임신했을 때부터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늘 서연이 유난 떤다고 생각했다.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것은 여자의 당연한 도리이지 그렇게까지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입으로는 한 가족을 말했지만 행동은 언제나 노골적으로 여동생 미나 편이었다. 나는 서연을 침대에 다시 눕히고 잘 뉘어주었다. 그녀의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과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딸아이를 보자 마음속에서 강렬한 무력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의 아내, 나의 아이, 나는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평온함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여동생 박민아와 함께 웃고 떠들며 TV를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릇 바닥에는 검고 진득한 액체가 약간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흑염소즙의 흔적이었다. 내 시선이 그 그릇들에 닿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치솟았다. 엄마, 미나야, 뭐 먹고 있었어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했다. 김영숙 여사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거 네가 서연이 주려고 둔 흑염소즙 아니냐? 미나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맛 좀 보고 싶다길래 조금 덜어줬다. 조금이요? 나는 테이블로 다가가 빈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릇 안은 찌꺼기 한 점 없이 깨끗했다. 엄마, 이 보온병에 있던 건 서연이가 하루 동안 마실 양이었어요. 지금 한 방울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제야 김영숙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눈썹을 치켜뜨는 것이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겨우 흑염소즙 한 통 가지고 뭘 그러냐? 미나도 몸이 약하잖니. 걔도 얼마 전에 유산하고 몸 추슬러야 하는 거 몰라? 몸보신 좀 하면 어때서? 다 한 가족인데 너 꼭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야겠니? 박미나도 옆에서 거들었다.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묻어났다. 맞아, 오빠. 새언니는 어차피 매일 먹는 거잖아. 나 좀 나눠주면 어때서? 나도 몸보신해야 한다고. 오빠도 알잖아. 나 요즘 계속 몸이 안 좋은 거. 미나는 그러면서 시치미를 떼며 헛기침을 몇 번 했다. 나는 그 모녀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미나가 말하는 소위 유산이라는 것은 그저 철없는 남자친구 김민석과 헤어진 애 만에 싸우다가 홧김에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운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미나에게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타이르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피해자인 양 감싸며 온갖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는 10달의 힘든 임신기간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수술 자국은 아직 아물지도 않았고 갓난아기까지 돌봐야 했다. 정말로 몸보신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다. 엄마, 서연이는 이제 막 출산해서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쉬고 영양 보충 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고요. 이 흑염소즙은 제가 특별히 서연이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조리 있게 설명하려 했었다.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됐다, 됐어. 나한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 낳았을 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너 이렇게 멀쩡하게 잘 키웠잖아. 제가 너무 유난 떠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이만큼 키웠는데 네가 사온 흑염소즙 좀 먹으면 어떠냐? 다 내 동생 생각해서 이 집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그녀의 말은 무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한 조각 한 조각 베어내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어머니인가? 한때는 다정하고 자애로웠던 나의 어머니가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박미나는 옆에서 부추겼다. 맞아, 오빠. 엄마 말이 다 맞아. 새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리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진짜 큰일이라도 나면 오빠 마음 편하겠어? 미나는 그렇게 말하며 일부러 배를 감싸쥐고 아픈 척을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우려 애썼다. 나는 이 순간에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다. 특히 방 안에서 서연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녀가 더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내 시선이 거실을 훑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이 지금 내 눈에는 차가운 감옥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와 서연의 사랑은 처음부터 가족의 압박과 함께했다. 서연은 물처럼 온화하고 순한 여자였다. 다투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는 강한 심지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점을 사랑했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녀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서연이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녀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훑어보며 불만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서연의 집안이 평범해서 자신에게 아무런 체면도 세워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눈에 며느리란
내세울 만한 배경이 있거나 적어도 말 잘하고 사교성이 좋아 팔방미인이어야 했다. 서연의 내성적이고 말주변 없는 성격은 어머니에게는 그저 소심하고 촌스러운 것으로 비쳤다. 결혼식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어머니는 서연이 입은 한복의 색깔이 화려하지 않다며 하객들 앞에서 내내 굳은 얼굴을 하고 계셨다. 나중에는 예단 문제로 서연의 친정이 인색하다고 은근히 비꼬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연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정말 미안했고 그 일로 어머니와 몇 번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늘 같은 변명이 있었다. 다 너 잘 되라고, 이 집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어머니는 늘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내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서연의 상처는 더욱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여동생 미나였다. 미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오냐오냐 하는 사랑 속에서 자라 제멋대로이고 절제라고는 모르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미나의 욕을 하면 거의 모든 것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 미나는 돈을 물쓰듯 하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성격으로 자랐다. 미나는 직장을 다녀도 사흘이 멀다 하고 그만두기 일쑤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노는 데 썼다. 생활비의 상당 부분은 내가 대주고 있었다. 결혼 후 나도 내 가정을 꾸렸지만 어머니는 늘 미나는 여자아이니 더 챙겨줘야 한다는 이유로 내게 미나의 용돈을 붙여달라고 했다. 서연은 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겠지만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껴 쓰며 모든 돈을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 썼다. 그녀는 내가 중간에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서연이 마음에 드는 명품 코트를 발견하고 한참을 망설이다 큰맘 먹고 사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미나가 서연에게 그 코트를 자기에게 달라고 떼를 썼다. 어머니도 옆에서 서연이는 이미 옷이 많은 이미나에게 양보하라며 거들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결국 코트를 미나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들과 한바탕 싸우려 했지만 서연이 나를 말렸다. 됐어요. 그냥 옷 한 벌인데요. 뭐.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이 임신했을 때 나는 할머니가 되실 어머니가 조금은 달라지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서연이 임신했으니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맛있는 갈비찜 같은 반찬은 대부분 미나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미나는 직장 생활이 힘드니 몸보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미나의 직장이란 가끔 카페에 나가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전부였고 일주일에 이틀도 채가지 않았다. 서연은 입덧이 심해 담백한 음식을 먹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그녀가 편식이 심하고 음식을 낭비한다며 타박했다. 유난 떤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 번은 서연이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몰래 사다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다. 어머니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떡볶이를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며 밖에서 파는 불량식품은 태아에게 좋지 않다고 소리쳤다. 그날 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맹세했다. 반드시 나의 아내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아이가 태어난 후 서연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나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고 비싼 산후조리원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전문 산후도우미를 부르고 각종 보양식을 준비했다. 그녀가 편안하게 회복하기를 바랐다. 흑염소즙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산후도우미에게 매일 아침 서연에게 한 팩씩 데워주라고 특별히 부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미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서연의 보양식을 나눠 먹었다. 산후도우미도 몇 번이나 내게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자신이 데워놓은 흑염소즙이 이상하게 절반으로 줄어있거나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화가 났지만 그저 사소한 일이라 여기고 가정불화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어머니와 미나에게 조심해달라고만 말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나의 인내와 양보는 그들이 더욱 기고만장하게 날뛰는 이유가 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약하다고, 서연이 만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텅 비어버린 그 보온병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의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의 아내, 나의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상처받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나의 아버지, 박상철 씨는 집안에서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성격이 온화하고 다툼을 싫어하며 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말이라면 거의 그대로 따랐다. 내가 어머니와 충돌할 때마다 아버지는 침묵하거나 어색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서연의 편에 서서 공정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해 주길 기대했지만 매번 실패로 끝났다. 아버지는 늘 내 엄마가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안 그렇다. 네가 이해해라라거나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못 참냐고 말했다. 아버지의 이런 태도는 간접적으로 어머니와 미나의 기세를 더욱 부추겼다. 이제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서연과 아이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링선,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나는 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서연이 어머니와 내가 다투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다. 나는 거실을 나와 베란다로 가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미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고 배경에서는 TV 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디야?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다. 집이지. 왜? 너 오늘 새언니 흑염소즙 먹었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 미나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어조가 약간 부자연스러워졌다. 오빠, 왜 그런 걸 물어? 엄마가 다 말했잖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엄마가 조금 줬다고. 조금? 나는 냉소했다. 미나야, 솔직히 말해. 그 보온병에 있던 흑염소즙 네가 다 마신 거 아니야? 미나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아니야, 진짜 조금만 먹었어. 대부분은 새언니 주려고 남겨놨다고. 아직도 거짓말할래? 내 목소리는 마침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높아졌다. 보온병은 텅 비었어. 한 방울도 안 남았다고? 네가 이런 짓 한 거 이번이 처음 아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고함에 미나는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자기도 화를 냈다. 오빠, 왜 이래? 겨우 흑염소즙 한 통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질러야겠어? 내가 오빠 동생이잖아. 내가 오빠 거 좀 먹은 게 뭐 그리 대수야? 그리고 엄마도 허락했잖아. 왜 나한테 화풀이야? 엄마가 허락했다고? 나는 그 모녀의 논리에 기가 막혔다. 그건 서연이 보양식이야. 산후조리하는 산모가 먹는 거라고. 너처럼 건강한 성인이 왜 그걸 다 뺏어 먹는 건데? 내가 왜 안 건강해? 미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 얼마 전에 유산했잖아. 나도 몸보신해야 한다고. 오빠 눈에는 오빠 마누라밖에 안 보이지? 나는 이제 동생도 아니야? 내가 몸이 안 좋다는데 걱정도 안 해주고 오빠가 그러고도 오빠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유산. 그녀가 입에 담는 그 유산은 그저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일 뿐이었다. 남자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와서는 어머니에게 울며불며 모든 책임을 남자친구에게 떠넘겼다. 어머니는 그런 미나를 안쓰러워하며 집에서 쉬게 했고 심지어 서연의 보양식까지 가져다 먹였다. 미나야, 더 이상 그걸 핑계로 삼지 마.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오늘은 너랑 그런 걸로 다투고 싶지 않아. 내가 묻고 싶은 건 단 하나야. 서연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걔가 속상할 게 뭐가 있어? 미나는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겨우 흑염소즙 한 통이잖아. 우리 오빠 돈 잘 버니까 또 사주면 그만이지. 걔가 그냥 유난 떠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절망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해도 그들은 결코 서연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의 잘못 또한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에 서연의 감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거실로 돌아오자 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이미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했다. 왜 그러냐? 화가 잔뜩 나서. 누구랑 싸웠어? 뻔히 알면서 묻는 말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실망과 피로감뿐이었다. 엄마, 그 흑염소즙은 서연이 몸보신하라고 사온 거예요. 걔 이제 막 출산해서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최대한 억제된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다. 김영숙 여사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얼굴에 짜증을 드러냈다. 아이고, 안다, 알아. 겨우 흑염소즙 한 통 가지고 내 딸한테 좀 먹인 게 뭐 그리 대수냐? 걔도 몸이 안 좋다잖니? 그리고 내가 내 어미인데 네가 사온 거 좀 먹으면 어떠냐? 내가 널 이만큼 키웠는데 그깟 흑염소즙 한 통도 못 먹냐? 엄마, 이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서연이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요. 걔는 지금 산모예요. 조용히 쉬면서 영양 보충을 해야 한다고요. 엄마랑 미나가 이렇게 하는 건 걔 기분은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걔 기분이 뭐 어쨌다고?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도 커졌다. 겨우 흑염소즙 한 통 가지고 너 하는 꼴 좀 봐라. 남의 집 식구 하나 때문에 내 친엄마랑 친동생한테 대들고 너 양심도 없니? 내가 널 괜히 키웠어. 남의 집 식구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엄마, 서연이는 엄마 며느리고 엄마 손녀의 엄마예요. 남이 아니라고요. 내 눈엔 걔는 그냥 남이야. 김영숙 여사는 테이블을 치며 감정이 격해졌다. 내 동생 미나가 내 피부치지. 내 팔은 왜 안으로 안 굽고 밖으로만 굽는 거냐. 아버지 박상철 씨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테이블 위에 빈 그릇을 보고는 얼굴이 어색해졌다. 그만들 해라. 다들 한마디씩만 줄여? 아버지는 중재하려 했다. 겨우 흑염소즙 가지고 뭘 다시 사면 되지. 아버지, 보셨어요? 나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생각에도 이게 정말 흑염소즙 한 통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내 엄마도 다 미니가 안쓰러워서 그런 거지. 미니가 요즘 정말 몸이 안 좋긴 하잖니. 나는 완전히 희망을 버렸다. 나의 부모님, 나의 여동생, 그들은 영원히 서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감정을 중심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상처 입힐 뿐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고 눈가가 붉었다.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분명 들은 것이다. 지훈 씨, 그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그녀와 아이를 꼭 껴안았다. 나는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과 마음속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서연아, 우리 가자. 나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여기를 떠나자. 나는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말했다. 링스. 서연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고 이내 걱정스러운 빛이 어렸다. 지훈 씨, 무슨 소리예요? 여기를 떠나다니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느껴졌다. 우리 세 식구만 있는 곳으로, 아무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곳으로. 내 목소리는 마치 그녀에게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처럼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잠든 딸아이를 보았다. 작고 천진난만한 얼굴. 나는 내 딸이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무시당하는지, 자신의 아빠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은요? 서연의 착한 마음은 이런 순간에도 나의 부모님을 걱정하게 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분들은 잘 지내실 거야. 그분들께는 미나가 있잖아. 그들만의 삶이 있고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야 해. 나는 지난 몇 년간 어머니와 미나가 서연에게 저지른 온갖 행동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짚어 보았다. 결혼 전의 트집부터 결혼 후의 편애, 그리고 서연의 임신과 산후조리 기간 동안 더욱 심해진 괴롭힘까지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내 마음에 상처를 새겼다. 나는 수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내 모든 노력은 그들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와 서연이 철이 없고 불효한다고 여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연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을 향해 갈까 두려웠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이가 이런 비뚤어진 가족 관계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까봐 무서웠다. 지훈 씨, 정말로 결정한 거예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놀라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해받았다는 감동이었다. 응, 결정했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당신이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더 이상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일 뿐이야. 나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다. 서연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늘 절약하며 살았다. 나에게는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었다. 몇 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그곳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꽤 괜찮게 살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언젠가 나에게 자기 회사로 와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흘려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어쩌면 하늘이 내게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민, 비자, 해외 생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내 전문 기술과 경력이라면 그 나라에서 괜찮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연의 전공은 다소 특수했지만 그녀는 배우는 능력이 뛰어나니 새로운 기술을 배워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서연은 내 품에 조용히 기대어 내가 휴대폰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지지하고 나를 믿어준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어디로 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날씨도 따뜻하고 환경도 아름답고 교육 환경도 좋은 곳으로. 나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주었다. 그곳에는 우리를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람도 없어. 우리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지. 나는 내 친구 최민준을 서연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들은 간단히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 민준은 매우 친절했고 만약 내가 정말로 건너온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나와 서연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시누이와의 쪼훈도 없는 평온한 나날을 꿈꿨다.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다소 지쳐 보였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결정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아내와 아이가 억압과 상처로 가득한 가정에서 계속 살아가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가정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쟁취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다. 나는 먼저 친구 민준에게 연락해 상세한 이민 정책, 취업 전망에 대해 문의했다. 민준은 매우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현지 친구들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이어서 나는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과 미나에게 내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그들이 방해할까 두려웠다. 나는 그저 회사에서 한동안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고 서연과 아이도 함께 가야 한다고만 말했다. 나는 중요한 서류와 증명서들을 모두 챙기고
서연과 아이의 필수품들을 짐으로 쌌다. 어머니나 미나가 물어볼 때마다 나는 얼버무렸다. 나는 마치 적진에 잠입한 스파이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계획이 탄로날까 전전긍긍했다. 이런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연과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했다.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한때의 망설임과 아쉬움은 서연의 눈물과 아이의 울음소리 앞에서 모두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을 데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탈출하는 것뿐이었다. 랭구,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과정은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나는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항공사를 선택했고 깊은 밤에 결제를 마쳤다. 비자 발급도 예상외로 순조로웠다. 아마도 우리가 선택한 국가가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심지어 인터넷으로 미리 임대할 아파트를 알아보고 현지의 한국인 산후도우미와도 연락을 취해 서연과 아이의 이후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나는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 출발 전날 밤 나는 회사에 긴급 프로젝트가 생겨 즉시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하며 서연과 아이도 함께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상대로 폭발했다. 뭐? 갑자기 간다고? 어디를? 얼마나 오래? 그녀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기관총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엄마, 회사 이름 묻지 마세요. 그냥 한동안 갔다가 프로젝트 끝나면 돌아올 거예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대답했다. 무슨 프로젝트길래 마누라랑 애까지 데리고 가냐? 내가 보기엔 너 우리 피해서 도망가려는 거지? 어머니의 직감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그녀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다. 여동생 미나도 옆에서 부채질을 했다. 오빠, 설마 나 이제 신경 안 쓰려는 거야? 우리 버리려는 거야?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버린다고? 지난 몇 년간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들은 정녕 모르는 걸까? 미나야, 헛소리하지 마. 그냥 일하러 가는 거지. 영영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나는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안 돌아온다고? 내가 보기엔 너네 마누라 데리고 야반도주하려는 거잖아. 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히스테릭했다. 이 불효자식, 이제 날개가 돋았다고 이 늙은 어미를 버리고 가려는 거냐? 아버지 박상철 씨는 옆에 서서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차를 마시고 가끔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그냥 잠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서연은 아이를 안고 어머니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설득은 오히려 어머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여우 같은 년, 어머니는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을 홀려서 데려가는 거잖아. 우리 집이 가난해서 싫으냐? 우리가 네가 원하는 걸 못해줘서 불만이냐?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를 꽉 껴안고 몸을 가늘게 떨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서연이는 제 아내고 엄마 며느리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어머니는 내 코를 가리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내 눈에 이 엄마가 보이기는 했어? 내 마누라 때문에 친엄마, 친동생도 몰라보는 놈. 너는 배은망덕한 놈이야. 미나도 따라서 울부짖었다. 오빠, 진짜 갈 거야? 나 유산하고 나서 몸도 계속 안 좋은데 오빠 가면 누가 날 돌봐줘? 가면 안 돼. 날 버리고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이 모녀의 연기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울음은 내게 그저 감정적인 협박이자 내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날 겁니다. 나는 한자 힘주어 말했다. 어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네가 감히
어머니는 갑자기 달려들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네가 만약 감히 떠나기만 해봐. 내가 당장 죽어버릴 테니까.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늙은 부모 유기했다고. 나는 어머니를 밀쳐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소파 위로 쓰러졌다. 아버지 박상철 씨가 마침내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하고는 나를 노려보았다. 지훈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제가 너무하다고요? 나는 실망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서연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버지는 보셨잖아요. 공정한 말씀 한마디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산후조리하는 아내가 흑염소즙 한 통조차 뺏기는 게 아버지께서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상관 안 해. 너 오늘 감히 떠나기만 해봐.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야. 어머니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서연과 아이의 짐을 챙겼다. 서연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서연과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친구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내일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할 거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를 질식시키는 이 집을 떠날 것이다. 링로우. 이른 아침에 인천국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속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 나와 서연은 아이를 안고 캐리어를 밀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우리의 비행기표는 아침 첫 비행기였다. 나는 가족들이 배웅하러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를 일부러 피했다. 하지만 우리가 막보한 검색대를 통과하려 할 때 익숙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항의 고요를 깼다. 박지훈, 너 거기 안 서?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김영숙 여사와 여동생 미나가 헐레벌떡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밤새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오빠, 진짜 가는 거야? 미나는 내 앞으로 달려와 내 팔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가면 안 돼. 나 혼자는 어떡하라고. 엄마 혼자는 어떡하고. 어머니 김영숙 여사도 바로 뒤따라왔다. 그녀는 미나를 밀치고 내 앞에 와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지훈아, 이 불효자식아. 네가 감히 떠나기만 해봐.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테니까.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주변의 여행객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릎 꿇은 어머니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수없이 이 집을 떠나는 상상을 했지만 이런 방식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의 이 무릎 꿇음이 그녀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이자 나에 대한 도덕적 협박의 극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엄마, 일어나세요.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단호했다.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에요. 더 악화된다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다. 네가 가면 이 늙은이는 어떡하라고? 네 동생은 어떡하고? 너는 우리를 버리려는 거야.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제 책임이 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자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엄마와 미나를 위해 한 헌신이 부족했나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제 아내와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해요. 내 아내? 내 아이?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서연을 손가락질했다. 다 쟤 때문이야.
저 여우 같은 년이 널 홀려서 친엄마도 버리게 만들었어. 미나도 이때다 싶어 울부짖었다. 오빠 가면 누가 나한테 용돈 줘? 나 요즘 몸도 안 좋아서 병원도 다녀야 하는데 나 돈 없단 말이야. 주변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에게 꽂혔다. 동정, 의아함, 그리고 대부분은 구경거리라는 눈빛이었다. 나는 내 옆에서 서연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품에 안은 딸아이를 더욱 굳게 껴안는 듯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마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의 눈에 나는 영원히 돈 나오는 기계이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아들일 뿐이었다. 그만하세요. 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그들을 제압했다. 엄마, 미나야, 마지막으로 말할게. 우리는 무조건 갈 거야. 두 사람은 두 사람 인생 잘 살아.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마.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보안 검색대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지훈아, 멈춰라. 인파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박상철 씨였다. 그는 작은 걸음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아, 너무 충동적으로 굴지 마라. 무슨 일이든 우리 허허 얘기로 풀자. 내 엄마는 그냥 이씨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아버지는 나를 막으려 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평생을 인내하고 회피하며 살아온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생각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이의 문제가 일시적인 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반문했. 아버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무력감만 가득했다. 너 오늘 감히 이 문을 나서기만 해봐. 넌 영원히 돌아올 생각 마. 나한테 너 같은 아들 없어. 어머니는 다시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내 등 뒤로는 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미나의 욕설이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우리는 탑승구에 도착했다. 서연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 씨, 우리 정말 떠났네요. 그녀는 내 품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 그래, 우리는 떠났어. 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제부터는 우리 세 식구뿐이야.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비행기는 천천히 이륙하여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 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의 모든 사랑과 미움, 희로애락이 담겨있던 그곳이 지금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랭치, 비행기는 낯선 땅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기내에서 내리는 순간 신선하고 이국적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햇살은 눈부시고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다. 마치 공기마저 한국보다 더 맑은 것 같았다. 서연은 딸아이를 품에 안고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반짝이는 눈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의 고등학교 동창 최민주는 이미 공항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나를 힘껏 껴안았다. 지훈아, 오랜만이다. 형수님, 조카딸, 여기에 온 걸 환영해. 민주는 우리 짐을 밀어주며 길을 안내했고 우리는 웃고 떠들며 공항을 나섰다. 민주는 미리 우리를 위해 아파트를 하나 임대해 두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깔끔했으며 가구도 완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곳은 과거의 시끄러움과 분쟁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다. 정착한 후 우리는 각종 수속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는 우리를 위해 현지 이민국에 연락해 주었고 관련 회사 몇 군데를 소개해 주었다. 내 전문 기술이 이곳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금방 괜찮은 직장을 구했다. 서연은 내 격려에 힘입어 어학원에 등록했고 먼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 후에 취업을 고려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생활 습관도 달라서 우리는 다소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서연과 딸이 조용히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따뜻함과 힘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훨씬 밝아졌고 얼굴에 웃음도 많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갔다. 딸도 이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늘 순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맑은 눈에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우리는 자주 딸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해변에 가서 놀며 세 식구의 소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즐겼다. 한국에서의 그 시절은 마치 멀고 먼 악몽 같았다. 우리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떠올리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끔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 김영숙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히스테릭하지 않았고 애원과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지훈아, 언제 돌아올 거니? 엄마가 보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평온하게 대답했다. 엄마, 저희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랑 아버지, 그리고 미나도 잘 지내세요. 하지만 미나가 요즘 또 몸이 안 좋고 직장도 잃었어. 걔 또 돈이 없어. 어머니는 다시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 엄마, 미나는 이제 성인이에요. 자기 삶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너 이 배은망덕한 놈, 정말 네 동생을 내버려 둘 거냐? 그녀는 다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그들이 내 피를 빨아먹게 할 수도, 내 새로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없었다. 나중에 미나도 나에게 몇 번 메시지를 보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평과 함께 돈을 좀 보내달라는 희망을 담아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서연도 어머니에게서 몇 통의 문자를 받았다. 대부분 우리가 불효하고 그들을 버렸다는 불평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한번 쓱 보고는 조용히 삭제했다. 그녀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것인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원가족과의 경제적 연결을 완전히 끊었다. 비록 이것이 그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전례 없는 자유와 평온을 얻었다. 나의 아버지 박상철 씨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나에게 한 번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과 한숨이 섞여 있었다. 지훈아, 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다. 한번 돌아와서 볼 수는 없겠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랑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당분간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좀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애쓰지 마시라고.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링바, 날이 갈수록 우리는 이국 땅에 뿌리를 내렸다. 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직위도 승진했다. 서연의 언어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그녀는 노력 끝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구했다. 비록 보조 역할부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 일을 즐겼고 매일 활기찼다. 우리 딸도 점점 자라서 현지 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과거 집안의 억압과 다툼은 없었다. 나는 그녀의 근심 없는 미소를 볼 때마다 우리의 당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 소유의 작은 집을 샀다. 크지는 않았지만 창문은 밝고 조용했으며 따뜻하고 아늑했다. 우리는 이곳에 우리가 좋아하는 가구를 배치했고 벽에는 딸의 낙서와 우리의 가족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한 작은 집이었다. 매주 말 우리는 딸을 데리고 이 나라의 풍토와 문화를 탐험했다. 우리는 함께 등산을 하고 바다를 보고 현지 음식을 맛보았다. 서연의 미소는 더욱 환해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삶 속에서 서서히 아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원가족의 얽매인 젊은이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가끔 나는 한국의 부모님과 여동생을 떠올리기도 했다. 나는 무정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어떤 거리는 더 나은 사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가 어렵게 얻은 행복을 파괴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우연히 소셜미디어에서 미나의 소식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삶의 불공평함과 가족의 몰이해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피로와 불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그 아래에 댓글을 달았다. 글자 사이사이에는 미나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나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스크롤을 넘겼다. 댓글도 좋아요도 누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지도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불평과 갈취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선택했고 그것은 그들의 자유였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작은 가정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선택했다. 몇 년 후 나는 아버지 박상철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늙고 쇠약해져 있었다. 지훈아, 네 엄마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고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엄마가 왜요? 내가 물었다. 내 엄마가 병에 걸렸다. 아주 심각해.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나는 침묵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했든 그녀는 결국 나의 어머니였다. 아버지, 엄마 잘 돌봐주세요. 저는 당분간 돌아가기 어려워요. 나는 힘겹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너희도 몸조리 잘하거라. 전화를 끊고 내 기분은 이상하리만치 복잡했다. 나는 곁에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했다. 왜 그래요, 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도 듣고는 침묵했다. 지훈 씨,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눈빛이 흔들렸다. 돌아가고 싶은가? 과거의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억울함이 영화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혈연이라는 끈은 나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다. 모르겠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면 또다시 과거를 되풀이할까봐 두려워. 당신과 딸을 지키지 못할까봐 무서워. 서연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훈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어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나 많이 희생했잖아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따뜻한 물결이 되어 순식간에 내 마음을 데웠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나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돈을 붙여드리고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과거의 고통이 다시 내 삶을 잠식하게 둘 수 없었다. 나는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지켜야만 했다. 링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몇 달 후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알려주셨다. 전화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고 이미 현실을 받아들인 듯했다. 그는 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않았고 그저 장례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었다. 내 마음은 생각했던 것만큼 큰 파도가 일지 않았다. 다만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만이 남았다. 그것은 일종의 해방감이자 아쉬움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가 다른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 많은 집착과 불평 없이 평안하기를.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붙여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를 다했다. 서연은 줄곧 내 곁을 지켰다. 그녀는 별말 없이 조용히 나를 위해 차 한 잔을 끓여주고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그녀가 내 마음속의 갈등과 복잡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와 아버지의 연락은 오히려 잦아졌다. 아버지는 마치 어머니의 강압적인 성격에서 벗어난 듯 더 말이 많아지셨다. 그는 가끔 전화로 집안의 근황을 알려주었다. 미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 철없던 남자친구와도 완전히 헤어졌고 일도 계속 순탄치 않았다. 아버지는 미나가 많이 말이 없어지고 예전처럼 기고만장하지 않다고 했다. 나는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었다. 나는 미나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변할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돈을 대주는 오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장과 삶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삶은 이국 땅에서 계속되었다. 딸은 점차 자라 현지 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똑똑하고 활발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현지 교육 환경에 금방 적응했다. 그녀는 유창한 현지 언어로 우리와 대화했고 한국어로 자신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그녀가 어린 목소리로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서연도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심하고 위축된 보조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부서의 핵심 인력이 되었다. 그녀의 자신감과 매력은 이국 땅에서도 독특한 빛을 발했다. 우리는 매년 시간을 내어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뵈러 갔다. 매번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호텔에 머물렀고 미나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했다. 아버지도 우리의 선택을 이해해 주셨다. 그는 우리가 우리만의 삶이 있고 우리만의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아버지가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남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과 주장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꿈에 대해, 삶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 역시 줄곧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도 자신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매번 한국을 떠날 때마다 아버지는 공항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셨다. 그는 항상 딸아이를 꼭 껴안고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 살아라. 이제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의 눈빛에는 자애와 이해가 가득했다. 나는 점점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의 감회가 새로웠다. 어쩌면 우리의 떠남은 우리의 작은 가정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버지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 10여 년 후 이국 땅에서의 우리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딸은 현지 명문대학에 합격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연도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자신의 인생 가치를 실현했다. 그리고 나도 내 노력으로 자신의 사업을 갖게 되었고 친구 민준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냈다. 우리의 작은 가정은 사랑과 존중, 이해로 가득했다. 우리는 더 이상 끝없는 다툼과 감정적 협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고 원가족의 사소한 일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야 하는지를 배웠다. 햇살 좋은 어느 주말, 우리 세 식구는 해변의 카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딸은 모래사장에서 파도를 쫓고 있었고 서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는지.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억나지? 하지만 우리는 다 이겨냈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네,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고마워요, 지은 씨. 그때의 당신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해요. 나와 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바보, 이건 우리 공동의 노력이야. 우리는 한 팀이잖아. 안 그래? 딸이 예쁜 조개 껍데기를 손에 들고 달려와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순수하고 밝았다. 나는 딸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그녀는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성장 환경을 가졌다. 그녀는 내가 겪었던 그런 가정 불화를 겪지 않았고 불필요한 압박을 짊어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아이였다. 우리의 이야기는 도둑맞은 흑염소 집안통에서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새롭고 행복한 장으로 끝을 맺었다. 그 흑염소 집은 비록 사소했지만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전진을 위한 것이고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것임을 나는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아내와 딸을 위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쟁취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었다.